안녕하세요. 치과 건강보험 마스터하기 레벨업 3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많은 강의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의들이 자주 나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한 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베스트는 첫 번째는 뭐 기본 진료 마취 방사선, 두 번째는 보존 근관, 세 번째는 치주외과, 네 번째는 틀니 임플란트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진료 마취 방사선입니다. 첫 질문은 비보험 진료 후 한 달 이내 보험 진료 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쉬운 거를 질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 진료했을 때 한 달 이내는 보험인 건 당연히 알지만 비보험 진료 한 달 이내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비급여 진료를 받은 후 동일 환자가 30일 이내에 재내원했을 경우 보험 진료를 받으면 이때는 재진을 청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찰료 산정 기준에 따라 하나의 상병명으로 진료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진료가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다른 상병명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때는 재진을 청구하시게 되시고요. 만약에 동일 질환이 완치가 되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 후 재내원해도 재진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간 치료 시작을 했는데 뭐 6개월 뒤나 뭐 1년 뒤라 하더라도 그때 와서 계속 그냥 똑같이 근간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서 이어서 하시게 된다면 이때는 초진이 아니고 재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일 치아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병명이 변하면 초진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근간 치료했지만 뭐 3개월 뒤에 내지는 2개월 뒤에 뭐 근단 농양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병명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초진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환자가 처방전을 잃어버렸대요. 수납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환자가 처방전을 잃어버려서 처방전을 다시 드려야 되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환자가 사용 기간 내에 재발급을 원할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약을 타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처방전을 주면 거기에 언제까지 약을 타야 되는 사용 기간이 써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재발급할 경우에는 진찰료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그 처방전에 써 있는 교부번호도 동일하게 발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 3일, 5일, 7일 줬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처방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이때는 재진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검진했을 때 이야기고요. 이때는 교부번호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처방전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약을 분실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처방을 해 드릴 때는 이때는 완전히 비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뭐 받은 약이 이렇게 나랑 맞지가 않고 알러지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반납은 불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 처방할 때 그냥 뭐 하던 대로 한다기보다는 환자에 맞춰서 알러지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처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타 치과에서 실런트한 치아를 우리 치과에서 바로 다시 실런트해도 되나요? 실제로 이런 질문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치과에서 실런트를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치과에 들려서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딱 내가 봤는데 '이거 실런트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는데.'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하시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이것이 이럴 때 보험이 되냐 안 되냐인데요. 동일한 치아를 동일한 목적으로 보험 치료한다 하더라도 서로 유효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심평원 입장에서는 같은 날 똑같은 치아를 동시에 청구가 들어오면 조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좀 며칠 띄어서 다시 한다거나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자가 "환자가 올 수 없으니 약만 달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남편분께서는 좀 지방에 출장 가셔서 약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약을 남편이 타 놓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탔던 약이 괜찮았으니까 "그 약을 좀 처방해 달라."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예전에는 이런 게 뭐 은근슬쩍 다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8일 대리 처방 요건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두 경우인데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혹은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서 이미 계속 진료받으면서 오랫동안 같은 처방이 이루어졌을 때인데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치과에는 없겠죠. 그래서 치과에서는 대리 처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마취 청구할 때 주의점입니다. 우리가 동일 부위에 동시에 다른 마취를 시행했을 때 만약에 침인도 하고 뭐 이렇게 전달 마취도 했을 경우에는 주된 마취, 전달 마취만 청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과 쪽 의과 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진료한 경우도 있는데요. 치과 처치나 치과 수술 행위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과 분야를 했을 때 만약에 구강의 열상이 뭐 심하게 됐다든지 이럴 때는 치과 마취 행위료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재료는 인정이 되겠지만 행위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해 같은 경우에는 하악 유구치만 전달 마취가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침입 마취로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CT 삭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CT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삭감당했을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삭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에 먼저 어떤 경우에 CT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치아 부위, 두 번째 안면 및 두 개 기저 부위, 세 번째 측두화 관절 부위 이 세 부위에서 우리가 그 CT를 청구하게 되시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는 치아 부위를 하게 되니까 치아 부위를 보시면 뭐 근간 치료의 경우 비정상적인 계속적인 통통을 호소하는 경우 그리고 치근의 파절 및 뭐 그 비정상적인 근간 형태로 추가적인 근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근단 절제, 치아 재시술을 요하는 경우 그다음 매복체의 경우 하치조간 신경이 겹쳐 있거나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서 발체 위험도가 높은 경우, 그다음에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의 함임으로 계승치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삭감이 자꾸 되신다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CT 촬영은 이전에 어떤 사진을 찍어보고 안 보이면 찍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시행된 치근단이나 파노라마가 없는 경우인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CT는 계속 찍었지만 치료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 매복 발치를 계속 청구를 했지만 매복 발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 CT를 찍었지만 실제로 매복치를 발치한 적이 없다면 삭감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간 치료 시에는 계속적으로 이상한 통통을 호소했을 때 우리가 청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 몇 번 치료하지 않고 바로 근간 치료 초기에 CT가 촬영되는 경우라든지 뭐 그리고 네 매복치와 신경이 겹쳐 보여야 되는데 뭐 파노라마나 이런 다른 그 치근단을 봤을 때 전혀 가까워 보이 인제 가깝기만 하고 겹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삭감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우리가 CT를 청구할 때 주의할 사항은 판독 소견서는 별도로 작성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치과 의사가 직접 촬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CT는 통상 인정되지 않고 치과에서는 보통 일반 CT를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해서 파노라마나 치근단을 찍어 놓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내역 설명은 정확히 차트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역 설명을 잘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시겠고 언제든지 자료 제출을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팅이라든지 뭐 사진을 잘 보관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판독 소견서 같은 것도 잘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존 근관입니다. 임시치아 재부착은 보철물 재부착이 될까요? 자, 임시치아 재부착은 다른 치과에서 하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치과에서 하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철물 재부착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장착된 금 인네이, 온네이, 그다음에 레진 전장관, 레진 인네이, 도제 소부 전장관, 그다음에 SS 크라운까지 재부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뭐 그리고 또 다른 치과에서 오시는 보철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고 만약에 폰틱이 있는 경우 중간 지대치는 빼고 중간 지대치가 아니라 지대치는 개수대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임시치아는 보철물 재부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부착을 청구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서비칼 GI 했는데 다음 주에 같은 치아 어트리션으로 충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한 치아의 다른 면에 뭐 그 재시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말감 GI 재충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1개월 이내에는 와동 형성료는 50%, 충전료는 50%, 그리고 재료 때는 100%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치아 다른 면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 아말감은 뭐 오크루자를 했고 그다음에 뭐 한 달 이내에 버칼에 GI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번째에는 와동 형성료 50, 충전료 50, 재료 때 100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험 실런트와 보험 레진 동시 시행 시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실런트는 우리가 교환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면에 만약에 충전을 했고 다른 GI나 아말감을 충전하셨고 여기에 치면 열구 전색술을 하셨다면 실런트는 청구가 불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환면에 실런트를 했고 버칼 쪽에 아말감이나 GI 했을 경우에는 각각 100% 인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환면 실런트, 그다음에 다른 면에는 레진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레진이 100%, 교환면은 50%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후속 연구치가 없는 유치 레진 보험 되나요? 이런 질문이 또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후속 연구치가 없는 유치를 연구치처럼 이렇게 봐줄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레진 보험에 대한 정후증을 다시 보시면 광중합형 복합 레진 정후증은 5세에서 12세 아동에 한해서 그리고 치수 병변이 없는 치아 우식증에 이완된 영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구치를 하더라도 코어 용도로는 비보험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영구치가 없는 유치는 영구치가 아니기 때문에 레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복합 레진 청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면 하루에 4개까지 가능하시고 방사선 마취는 별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약재, 재료, 러버댐, 즉충, 연마, 조정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청구는 불가하십니다. 그리고 레진과 동일치의 다른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복합 레진만 청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복합 레진 GI 혹은 아말감 동시 치료는 소견서를 우리가 작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합 레진은 오크루잘, 버카렌 GI를 했다 그러면 왜 서로 다른 재료를 치료했는지를 이렇게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복합 레진은 이럴 경우에는 100%, 동시 치료는 50%. 그러니까 레진한 부분은 100% 청구하지만 현면에 아말감이나 GI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50%만 청구하시게 되시고 이때도 와동 형성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복합 레진 재시행은요 우리가 6개월 이내로 좀 기간이 넓습니다. 아까 GI나 다른 아말감 충전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만 재시술이고 그 이후부터는 100% 다시 청구 가능하지만 레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는 재치료 50%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치아가 오크루자를 치료했었는데 6개월 이내에 버칼 쪽에 썩어서 버칼 쪽을 따로 하신다 하더라도 이때도 역시 재치료는 50%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GP콘 제거 후 당일 발수 근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일 발수 근충이라는 말은 발수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발수는 신경을 우리가 잡아 빼는 이런 시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P콘 제거는 신경을 잡아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GP콘은 이렇게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GP콘 제거하고 당일날 모든 신경치료가 마쳤다고 한다면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 그다음에 근간 와동 형성은 이제 최근에 다시 새롭게 청구 가능한 항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근간 성형, 그다음에 근관장 측정 검사, 근간 확대, 가압, 근충 이 순서대로 청구하시면 되시겠고 당일 발수 근충은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응급 근간 처치랑 구강내 소염술 동시 시행 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들어서 이것도 바뀐 거지만 어떤 경향이 바뀐 건데 구강내 소염술은 다른 진료랑 같이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100대 100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대 50이었으나 최근은 100대 100이고 그리고 보통 구강내 소염술에 쓰는 상병명이 있고 다른 치료에 쓰는 상병명이 있잖아요. 이 상병명이 다르다면 거의 100대 100이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응급근간 처치에 쓰는 상병명들은 급성 상병명이고 구강내 소염술들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쭉 상병명이 써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가 상병명이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00대 1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날 치수 개방만 했을 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거나 환자는 아프다고 하는데 진료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치관부에 그 구멍을 뻥 뚫어 놓고 이제 환자를 되돌려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하냐라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처치 내지는 응급 근간 처치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처치는 경조지 처치로 발수 전에 치수 일부를 제거했다거나 발치 중단, FC 교환, 간단한 치아 삭제, 경조직이 시행한 간단한 처치, GOE 임시 충전, 재충전, 루프 제거 이럴 때 보통 처치가 인정이 되겠고요. 응급 근간 처치는 환자가 막 너무 아프다고 해서 왔을 때 그때 치수관 개방했을 때 그때는 응급 근간 처치를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마취 방사선 청구 가능하시고 재료는 불가합니다. 치수 개방만 했을 때는 발수는 선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크라운 제거, 포스트 제거, 근간내 충전물 제거 시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크라운 제거, 포스트 제거, 근간내 충전물 제거는 이게 치관과 근간을 분리해서 청구하셔야 되시겠고요. 크라운 제거는 100% 인정받고 근간은 또 100% 따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보통 포스트 제거와 근간 치료를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에는 포스트 제거 100, 근간의 그 충전물 제거는 50% 보기 때문에 10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새로 나온 것이죠. C형 캐널 청구 생겼다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도 이 이후에 C형 캐널을 만나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청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새로 생겼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근간 위치 및 형태 및 의사소견을 기록을 하셔야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근간 충전한 후에 방사선 영상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엔 대상치와 비대상치가 있는데요. 대상치의 경우는 상악 제2대구치, 하악 제1소구치, 하악 제2대구치입니다. 이 이외의 치아들은 청구 시 진료 기록부 및 영상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이렇게 청구한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주외과입니다. 연 1회 스케일링하고 한 달 있다가 치주 치료를 위한 부분 치석 제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치석 제거는 보통 우리가 가와 나가 있는데 치석 제거 가는 3분의 1 학당이고 치주 치료 전에 부분 치석 제거를 했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후속 치주 치료는 필요 없지만 일부분이라서 할 경우에는 치석 제거 가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구치부는 2개까지, 전치부는 3개까지는 이렇게만 치료하셨다면 0.5로 청구하시고, 어린이라 하더라도 영구치라면 치석 제거 가는 청구 가능하십니다. 치석 제거 나는 연 1회 스케일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후속 치료가 필요 없이 전악 치석 제거했을 경우에 청구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전악으로 눌러서 청구하시게 되지만 실제로는 실제 존재하는 치아를 설정하셔야 되시고, 그게 만약에 2분의 1하게 밑으로 내려간 숫자라면 0.5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행 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 이내에는 치석 제거는 후처치로 조정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경우에 연일에 치석 제거하고 얼마 안 돼서 3개월 이내에 다시 또 치석 제거한다면 후처치로 조정하시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게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면 그냥 RP로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치면 세마는 전악했을 경우에는 몇 회로 청구합니까라는 질문인데요. 치면 세마는 우리가 유치나 혼합 치료기에 실시한 치료 치료로서 유치에 소아에 적용한 것으로 보통 인정이 되는 것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치면 세마를 넣으시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치은형 상병을 넣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2개까지는 0.5로, 이전에는 네, 2개가 했다 하더라도 치면 세마는 1로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어서 0.5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부 상악은 하나하나니까 2, 유구치부는 0.5, 위아래 좌우로 나눠서 4번. 그래 가지고 가장 많은 횟수는 6회가 최고입니다. 치은 연화 우식술 노출을 위한 치은 절제술 전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최근에 바뀌는 사항인데요. 보통 우리가 치은 절제하는 것들, 이렇게 치관을 노출시키는 방법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치은 절제술, 치근 확장술, 치은판 절제술이 있습니다. 치은 절제술은 3분의 1 학당 치주에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치주 위낭을 제거한다거나 치은 조직 제거한다거나 재형성 이럴 때 하는 것이었고, 치은 연화, 인접치관 우식 치료를 위한 임상 치관 노출도 예전엔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항목이 삭제가 되었고, 이제 치근 절제술을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2번째 치근 확장술에 보시면 이것은 또 치주에 있는 거지만 이거는 아까 3분의 1 학당이 아니고 1치당입니다.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이런 경우는 임상 치관 길이가 짧을 때, 우리가 신경치료 보통 하시고 임상 치관 길이가 짧을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우식병소, 치아 파절선 등이 치은 연화에 있을 때도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근 확장술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가나 다가 있는데 보통 이제 치은 절제술을 이용하시게 되시겠죠. 상병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근간 치료 시행한 후에 청구하는 항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은판 절제술인데요. 치은판 절제술은 오래된 치아 우식 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식육 제거라든지 파절된 치아 상병으로 증식된 치은 식육 제거, 이런 경우에 청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우식된 치아를 이렇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청구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질문인데, 치은 절제술은 이제 안 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아까 치건 확장술의 치은 절제술 내지는 치은판 절제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발치나 임플란트 제거술과 같이 청구한 치조골 성형술의 삭감 이유는 무엇인가요? 치조골 성형술은 이제 먼저 알아보시게 되면 1치당 산정인데요. 무치약인 경우 해당 부위에 치적을 표시하시게 되시겠고, 발치와 동시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인데요. 여기 삭감 당하는 이유는 이 2가지가 있는데요. 매복치와 같이 산정된 치조골 성형술은
이미 매복치 발치할 때 뼈를 삭제했기 때문에 추가로 같이 청구하는 것은 안 되시고,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도 마찬가지로 뼈에 대한 시술이 가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산정하는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삭감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와 실크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수식은 치조골 성형술과 골 융기 제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버만 청구되는 경우는 보통 외과적 수식이고, 실크만 청구되는 경우는 주로 치주 수술인데요. 자, 다음 틀니 임플란트입니다. 보험 안전 틀니를 착용 중인 환자에게 임플란트 심고 부분 틀니 보험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7년 이내에 틀니 재제작은 불가하시고, 보험 안전 틀니 장착한 후 7년 이내라면 네, 불가하시고, 보험 안전 틀니를 장착한 7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부분 틀니를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임플란트 보험 1단계 파노라마는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1차 시를 잘 들었다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1단계에는 뭐 문진, 구강 검사, 파노라마, 측은담 방사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CT를 찍는다 하더라도 따로 청구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1단계 청구한 같은 달에 뭐 보름이나 뭐 일주일 전에 청구한 파노라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지워 주셔야 됩니다. PFM으로 보험 임플란트 치료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지르코니아 보철을 바꿔줘도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난 지르코니아가 좋은데 왜 PFM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넓게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무상유지 관리와 유상유지 관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무상유지 관리는 그 보철 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고요. 그리고 무상유지 관리 기간에는 보철물 재제작을 하더라도 진찰료만 청구하십니다. 그리고 유상유지 관리는 3개월 이후인데, 이때 그 뭐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 관리는 비급여로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약에 지르코니아를 꼭 바꿔주고 싶다면 유상유지 관리 기간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무상유지 관리 기간에 3개월 내에는 이제 계속 보철을 바꿔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지르코니아로 바꿨다가 나중에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있겠습니다. 3개월 이후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시면 지대주 나사풀림, 그다음 보철물의 재제작, 보철물 수리 및 재제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3개월 이후에 지르코니아로 바꿔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파절된 지대주 제거 후 며칠 뒤 픽스처 제거 후 청구 다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크라운만 만약에 제거를 하고 나중에 픽스처 제거했을 때 둘 다 청구가 가능하냐 질문이신데, 예, 답은 뭐 가능하십니다. 처음에 그 크라운을 제거하고 뭐 안에 금속 제거를 했다면 앞골내에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제거술 가훈 날을 따로 후에 또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률적이지 않다면 모두 가능하실 것 같고, 치관치근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험 청구에 대한 질문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보험 청구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많고 그 정답이 무엇인가 계속 궁금하신데 없습니다. 보험 청구에 있어서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뭐 1년에 몇 번이고 바뀌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청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치과 건강보험 레벨업에 대해서 쭉 강의를 이어왔는데요.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